선생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선생님 수업하기 싫어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선생님. 시험 불량하는. 수능 끝났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비도 오잖아요. 시험 때는 바야흐로. 선생님, 레츠가 기릿은 해야 돼요. 레츠가 기릿이요? 네, 제가 할게요. 네네. 자, 그러면 선생님, 바로 무서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릿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도, 2013년 정도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밴드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밴드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딱 수시도 발표가 하나씩 나오고 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한 명씩 나오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밴드부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 한 명이 저랑 같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네. 그 친구 본명을 밝히면 안 되니까 그 친구 이름을 자연이로 할게요. 자연이. 자연이, 예. 네. 그 자연이라는 친구가 저랑 같은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 친구랑 밴드부에서 엄청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밴드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공연도 하고 뭐 학교 축제에 있으면 한 번씩 무대도 나가고 하기는 했어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따로 놀러 다닌다든지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대학에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대학에 가게 되면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같은 활동을 해봤던 친구, 안면식이 있는 친구였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친해지게 됩니다. 1월에 이제 방학을 하고 나면은 대학교 입학 전까지 1월 1일 되면은 이제 우리도 막 성인 됐다고 술자리들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친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술자리도 많이 가지면서 너는 대학교 가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나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신입생 중에 가장 예쁜 애를 골라가지고 뭐 CC를 할 거다. 나는 뭐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들을 할 거다.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희가 의견이 딱 하나 일치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밴드부 활동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실제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그 동아리 모집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한 3월 중순쯤 되면은 뭐 이제 운동장이나 아니면 학생회관 앞쪽에 해가지고 축제는 아닌데 네. 동아리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스도 열고 뭔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면서 신입생들을 모으는 그런 기간이에요. 네. 그 기간이 돼가지고 친구랑 거기를 어슬렁 거리면서 동아리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예쁜 누나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원래 밴드부를 가려고 했다 보니까 밴드부 위주로 구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혹시 무슨 동아리 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희 뭐 그냥 밴드 동아리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머쓱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그래 보여가지고 여쭤본 거라고. 저희도 밴드 동아리인데 저쪽 구석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살짝 의아하게 느꼈던 게 이것도 이제 뭐 동아리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네. 보통 밴드 동아리가 홍보 활동을 잘 안 해요. 보통은. 왜냐면은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알아서 이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호객행위를 하네 하면서 약간 의아함을 느꼈었는데 근데 뭐 구경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네. 일단은 따라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할 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2곡, 3곡 부르다가 조금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공연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쉬는 타임에 이제 저희한테 오더니 저희한테 또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동아리 약간 좀 일반적이진 않다.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저희 동아리 들어올 생각 없냐고. 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일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밴드부를 아마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밴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 오디션이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오디션을 보지도 않고
저희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밴드부에 들어와라. 오, 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이상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잘생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닐 겁니다. 아, 예. 어쨌든 이제 좀 이상함을 느끼고, 아, 여기는 좀 뭔가 꺼림칙하다. 오디션을 제대로 봐보지도 않았고, 여러 밴드 동아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동아리에서 오디션을 제대로 보고, 실제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었어요. 이제 여기서 자연이라는 친구, 그 친구의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무대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포지션은 드럼이었어요. 오, 밴드를 하게 되면 보통 드럼은 뒤쪽 라인에 사이드 쪽에 서게 되니까 무대를 설 때는 주목을 많이 안 받으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얘가 많이 떨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손도 많이 떨고 아, 드럼을 치면 채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렇죠. 예. 그 스틱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 의견 충돌이 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 와가지고 밴드 동아리 들어가면 무대도 많이 서고 소공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러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오디션도 제대로 봐보고 여러 가지 밴드 동아리도 이렇게 참석을 해보고 해야지. 뭐 오디션도 안 보는 이런 동아리를 들어갈 거냐.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친구는 뭐 밴드 동아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들어가면은 다 똑같이 활동할 건데 오디션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좀 더 탐색을 해보자. 그 친구는 그냥 이 동아리를 먼저 들어가보고 이상한 동아리면 탈퇴를 하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제가 의견을 한 수 접고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살짝 설득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밴드 동아리를 대학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동아리실을 중앙동아리 연합회라는 곳에서 분배를 해주게 돼요. 아,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학 건물이 방음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되게 낙후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악기 놓을 만한 공간도 많이 없고 연습하고 있다 보면은 뭐 주변 동아리나 옆에 건물에서 시끄럽다고 수업 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저의 마음을 돌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방학 때마다 다 같이 알바도 가고 또 따로 이제 회비도 걷고 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동아리를 돌린다. 악기도 그냥 밴드 동아리처럼 뭐 기타 뭐 2대, 3대 이렇게 있고 뭐 싸구려 키보드 하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키보드도 한 3대, 4대씩 있고 기타도 막 7대, 8대씩 있고 녹음 부스까지 따로 있다. 네. 약간 이제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훅 해가지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고 동아리실까지 가보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어중이 떠중이 그런 동아리는 아닌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동아리를 들어간 지 한 2,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동아리 환영회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제 OT죠, OT. 동아리 환영회를 갔는데 이제 한 13년도 그쯤에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건데 네.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해줘가지고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 이런 식으로 섞어서 앉는 오, 예.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 사이에 이제 신입생들 몇 명 껴가지고 2, 30명 해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막 맥주도 먹고 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재밌게 술자리를 갖고 있는데 분위기가 왁자지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정색이 되는 거예요. 뭐야? 예?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선배들이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완전히 정색된 표정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입구 쪽을 향해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요즘 애들이 장난칠 때 많이 하는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정색된 분위기로 완전히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동아리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약간 머쓱하게 전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선배가 약간 팔꿈치로 저를 툭툭 찌르면서 약간 눈치 주는 말 들어다가 야야야 뭐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저분이 우리 동아리 회장인데 니네가 신입생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인사하라고 눈치도 없냐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머쓱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이 든 게 여기가 내가 한 2주 3주 활동을 하면서는 못 느꼈었는데 살짝 군기 잡는 동아리인가? 약간은 군기를 잡는 그런 문화인가?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제 머쓱해하고 있으니까 그 회장이라는 분이 야야야 너네 뭐 하냐고 내가 너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군기 잡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동아리 회장 되면 이것부터 없애겠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빨리 앉아가지고 재밌게 술 먹자고 하면서 바로 분위기가 이렇게 풀어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동아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기 우리 동아리 회장이 아는 어떤 공장이 있다. 네. 그곳에 가서 다 같이 알바도 하고 또 거기 알바비에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악기 고장 나면은 악기 뭐 수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또 동아리 운영비로도 쓰고 또 이제 얼마씩 남으면 그걸로는 뭐 주변에 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뭐 보육원 같은 데로 해가지고 재능 기부로다가 봉사활동도 가고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 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저는 그게 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학기 내내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고 중간중간에는 대학로에서 소규모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기말고사 기간이 됩니다. 네. 대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이제 방학이잖아요. 기말고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알바를 갈 건데 혹시 못 가는 사람이 있냐. 저는 못 갈 이유는 없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바비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운영비로 모은다고 아,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기억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지금이 시급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지만 그때는 시급이 5,000원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800원인가? 4,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00원으로 잡고 하루 8시간 또 그때는 주휴수당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4,800원씩 잡고 하루 8시간 평일 5일 해가지고 일해봤자 알바비가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예.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15%, 20%를 보낸다고 하면 네. 거의 한 15만 원 돈 되잖아요. 70만 원 중에 15만 원이면은 대학생한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놨다가 학기 중에 또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까지 합쳐서 겨울방학 때 저기 일본으로 9박 10일 일본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기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동아리에서 그 회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가 이제 본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알바도 요즘 떼먹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제 공장이어가지고 돈 떼먹을 걱정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급이 한 4,700원, 4,8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알바비가 6,500원으로 책정을 해준다. 그리고 또 혼자 일하면은 의지도 안 되고 쉽게 그만둘 수도 있고 교통비도 들 거고 식비도 들 거고 하면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건데 여기서 같이 일하면 지불해야 될 비용은 있겠지만 숙식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돈 모으기가 쉽고 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의지도 되고 동아리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가서 알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추억거리가 되냐 그러면서 되게 회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까 그 동아리 들어갈 때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따라간다는 입장이 됐고 저는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나는 이 돈 모아서 나 일본 여행 갈 거다. 그런 입장이 됐는데 여기서는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가 않아서 그 친구는 알바를 따라가게 되고 저는 알바를 안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랑 대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연락을 되게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그냥 카톡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이제 방학을 하고 그 친구가 알바를 가고 나서 연락 주기가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네. 답장 주기가 거의 뭐 여자친구라고 할 만큼 뭐 10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알바를 가고 나니까 뭐 한 4시간, 5시간 있다가 하나 읽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일을 하니까 폰 보기가 쉽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연락 주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8시간 있다가 답장 하나 오고 그런 식으로도 연락이 주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루 동안 아예 안 읽을 때도 있고 뭐 3일 있다가 하나 오고 근데 말투도 얘가 그때부터는 엄청 말투가 되게 딱딱하고 뭐하냐고 그냥 심심한데 전화나 잠깐 하자고 하면은 나 일하느라고 피곤하다고 다음에 연락하자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장이 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장이 오니까 저도 이제 약간은 속된 말로 삔또가 나가죠. 아, 그러니까 기분이 소홀해졌다 상하죠. 좀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약간 서운하다. 나중에 개강하면은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뭐라고 해줘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연락을 따로 안 하고 방학을 열심히 즐겁게 보내다가 개강 날짜가 돼서 다시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학교로 올라옵니다. 네. 학교로 올라왔는데도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연락이 오겠지. 당연히 뭐 복학을 했겠지. 등록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가 왜 연락을 안 받지 하고 이제 전화를 돌려봤는데 계속 전화는 안 받고 그냥 얘가 도대체 왜 연락을 안 받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예. 그 기간이 다음 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니까 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둘 사이에 겹쳐있는 지인들로 해가지고 연락을 돌려왔는데 네. 연락되는 사람 없다 그러고 그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다가 같은 동아리에서 조금 친해졌던 그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돌려봤는데 예. 그 친구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약간 이상하다. 이거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일단 대학 2학기에 복학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친구 이제 학과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그 친구 과 사무실도 같이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 정리가 된 게 얘가 지금까지 약간 나한테 뭔가 서운했던 게 있는데 말 못하고 혼자 꿍에 있다가 네. 나를 손절을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사를 찾아갔는데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조교가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너 걔 그 자영이 친구지 너. 이렇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예. 약간 머쓱하게 맞다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운을 띄우는데 바로 제 말을 잘라먹고 안 그래도 너 잘 왔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2학기 등록을 안 하냐고.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이야 이제 학과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직권유학 때려놓은 상태인데 이거 빨리 일반 유학으로 돌리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퇴학 처리된다고. 뭐 연락 빨리 해가지고 얘 좀 등록하라고 연락 좀 돌리라고. 네. 저는 얘가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온 건데 이제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외국에 있는 동아리실로 찾아갑니다. 근데 동아리실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임대 붙어 있고 안에 짐은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뭔가를 어떤 특정 직종을 비하를 하려고 하는 건 네.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일만은 그냥 얘기 드리는 네. 건데 이 실종 신고라는 게 예. 친구가 하면은 안 받아줍니다. 예. 그리고 실종 신고가 성인 대상으로 한 실종 신고는 그 친족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건이 있는 걸로 알긴 아는데. 가족이어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20대 이상의 남성이면은 아예 그냥 이제 실종이 아니라 가출인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찰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그냥 기다려봐라. 예. 신고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 친구 부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돌려봐야 되나 거기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예. 물어봐도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보통 친구의 부모님 번호를 아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느낌은 싸하지만 뭔가 증거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대학 생활을 즐기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약간 일도 하다가 복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한 3년 반? 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복학을 하는데 3월 말쯤이 돼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벚꽃이 이제 막 피어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팔짱 끼고 열심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약간 좀 먼발치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야? 거의 한 2초에 한 번씩 좌우로 머리를 흔들면서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서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3월인데도 막 그 시절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스크에다가 뭐 모자도 푹 눌러쓰고 뭔가 이제 행색도 되게 이상하고 지금 하는 행동도 되게 이상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걸어가고 그 사람은 반대쪽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주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리가 됐을 때 자세하게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자연이. 바로 이제 팔목을 붙잡고 야 아연아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얘가 몸을 바르르 떨면서 이게 아닌데 네가 왜 여기에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야, 얘. 몸도 막 부르르 떨고 입에서 이제 개거품이 나오고 공황발작을 일으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압박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다 구경하고 있고 그 친구를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너 지금 상태가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탔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일단 네 휴대폰 번호 다시 찍어라. 내가 이따가 저녁에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너 일단 진정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호 확인까지 다 하고 네.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불러내가지고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듣게 된 거죠.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알바를 이제 가는데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예.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전라도면 전라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지역 네. 정도는 알고 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이제 강원도에 어떤 시들이 있는지 다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강원도로 가는데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더래요. 뭐 잘 안 들어본 지명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엄청나게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건물이 딱 두 채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장소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기계를 다루고 네. 간단한 조작 같은 걸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 공장이 아니라 옛날식 공장 중에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정해진 동작을 해서 B한테 넘겨주면 B도 이제 정해진 동작을 해서 C한테 넘겨주고 네. 네, 그런 수작업으로 하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이 돼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는지 이 물건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물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막대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형형색색의 끈을 묶는 A라는 사람은 이제 초록색 끈을 묶고 뭐 B한테 넘겨주면 B는 노란색 끈을 묶고 이런 그런 물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일렬로 쭉 서 있으니까 옆에 선배한테 저기 선배 저기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물어보는데 네. 선배가 보통 사람이 물어보면은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딱 그냥 바닥만 보고 자기 할 일만 안 들리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정해진 동작만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더 물어보다가 답이 없으니까 약간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배는 왜 내 말을 자꾸 무시를 하나, 약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물어보지는 않고 계속 일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잠깐 따라오라고. 그 친구도 흡연을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는 부른 과자 하나 먹자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 걸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만드는 이 공산품에는 그 모든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일하는 시간에 떠들고 하면 하자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냐고. 하자품이 나오면 안 되고 또 노동자들의 우리들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그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하자품이 나오면 안 된다. 납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떠드는 걸 자제를 했대요.
실제로 그 이후에 다른 동아리 동기들 중에 신입생 중에 몇 번 더 떠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선배들한테 호되게 좀 혼난 그런 장면도 자기가 목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로 떠들면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람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랑 떠들고 장난도 치면서 하면은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정해진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대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돌아오면은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한테 답장 주기가 살짝 길어졌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일을 하다가 누워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냐 하고 눈을 뜨는데, 열심히 자다가 눈을 뜨면은 눈이 딱 번떡 뜨 있는 게 아니라 시야가 이렇게 흐릿하다가 서서히 뜨여지잖아요. 눈을 서서히 뜨는데 뭔가 시야가 되게 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눈을 뜨고 보니까 동아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거의 손바닥 하나 간격으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는 바로 이제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면서 선배고 뭐고 바로 욕이 튀어나오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나쁜 사람아 지금 이 뭐 하는 짓이냐, 욕을 하고 나서 자기도 정신이 드니까 예. 내가 선배한테 욕을 했다. 근데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욕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 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 되게 혼란했다고 해요.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냐고, 왜 들어오신 거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한마디 미동도 없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안 잤네? 왜 안 자? 빨리 자. 빨리 자.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너무 어이도 없고 말이 안 나오니까 어버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한 5번, 6번 반복을 하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다가 맥없이 나가더래요. 어떤 제스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더래요. 아니 저 선배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건가, 뭔가 이제 수상한데, 당연히 이제 이 일을 주변 선배들한테도 상담을 했죠, 이 친구가. 그랬더니 선배들은 걔가 옛날부터 후배들 들어오고 하면은 괜히 군기 잡고 괴롭히고 그런 걸로 유명했다고, 요즘 들어가지고 잠잠해진 것 같더니 여기 와가지고 또 그런다고,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그랬었다고 되게 배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번 거는 걔가 좀 장난이 심하긴 했다고, 자기들이 확실히 단돌이 지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그 선배한테 욕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 선배 나중에 만나면은 따로 이제 욕한 거는 죄송하다 그러고, 걔가 이제 그런 행동한 거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를 지어놓겠다. 그렇게 상담 아닌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마음이 진정이 됐는데, 그런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잘 때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마트폰이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거의 1세대 스마트폰이죠. 배터리도 분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보통 휴대폰들이 이어폰 꽂는 자리가 없지만 그땐 이어폰 꽂는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알람을 맞춰놓고 삽니다. 새벽에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한 3시, 4시쯤에 해가지고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는데 바로 안 일어나고 눈동자만 굴려가지고 방을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다행히. 그래서 그때만 그런 장난을 쳤던 건가 보다 안심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꺼내 들고 이제 컵을 찾다가 컵이 잘 안 보여가지고 불을 켜고 컵에 물을 따르고 마시면서 무심코 옆을 돌아봤는데, 예.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창문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맨날 그런 건가 의심만 했었던 상황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선배고 뭐고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막 욕을 다 내질렀대요. 들이받았구나. 예. 근데 이제 창문이 닫혀있다 보니까 들리진 않았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근데 입모양만 봐도 뭐라고 하는지 알겠더래요. 왜 안 자? 빨리 자.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와. 안 봐도 알겠더래요, 그 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막 육두 문자를 내뱉은 거예요. 이 나쁜 사람아, 무슨 강아지야. 욕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제스처도 없고 그냥 또 맥없이 똑같은 말 반복하다가 돌아가더래요. 네.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하루의 다음 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설친 상태로 일을 하다가 그런 산골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구름가다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마다 그 구름을 피우러 간 거예요. 구름을 피우러 가는데 구름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숙소 건물이랑 공장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서 약간 코너를 돌면은 건물 뒤쪽으로 해가지고 드럼통 하나 놓고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그 통로로 이제 걸어가는데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더래요.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한 4개? 5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구름을 피우기가 약간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하나 늘어나더래요. 이제 목소리가 6개가 된 거예요. 근데 추가된 목소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그 선배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하고 이제 훔쳐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들렸구나. 어쩌다 보니까 훔쳐듣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대화 내용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더래요. 야, 이번에 걔는 어떻게 작업 좀 잘 돼가냐? 이번에 들어온 애들 중에 뭐 저기 누구랑 누구는 되게 순조롭게 작업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자연이니까 뭐 별명을 풀떼기로 해볼까요? 풀떼기? 그럼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아, 네네네. 별명으로 부르더니 이번에 들어온 애들 중에 몇 명은 작업이 잘 돼가는데 얘 풀떼기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작업이 쉽지가 않다고 빼먹을 건 많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누가 들어도 뭔가 자기 뒷담을 하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더 이상하게 흘러가더래요. 이제 약간 괴담 중에 그런 괴담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 건데 그 귀신 헬리콥터 네, 그런 쪽으로 연상이 되는 예. 지금 이 대화 내용에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응기의 그런 부위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치만 그런 쪽으로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으로 흘러가더래요. 그런 대화 내용까지 듣고 나니까 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또 가만히 듣다가 담배는 안 피고 되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난 지금까지는 저 사람 하나만 나한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가 보다. 뭔가 저 사람과 같이 애들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 게 여기서는 일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한테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한테 상담을 하러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난 여기서는 일을 더 할 수가 없겠다 라고 상담을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다가 또 이제 회유를 시작을 하더래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너가 나가면은 뭐 알바비가 얼마나 깎이고 뭐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더래요. 또 여기서 이제 그 귀가 얇은 제 친구는 그 회유에 넘어가고 나서 조용히 다시 숙소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그런 행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이제 아파트나 그런 건물 사시는 분들은 거꾸로 세어보면서 1, 2, 3, 4, 5, 6, 7, 7층 우리 집 왜 불 꺼져 있지? 우리 집 왜 불 켜져 있지? 뭐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숙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네. 그런 행동들을 당하고 나서 그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용히 숙소를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고 살짝 내립니다. 이 문고리를 힘을 주고 내리면 그 소리가 안 나게 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틈을 살짝 열어가지고 보는데 사람 2명이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한 명은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막대기를 가지고 침대에다가 갖다 대면서 뭔가 막 춤 같은 걸 추면서 말을 엄청 빠르게 한 방언 같은 것들을 막 내뱉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침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 사람들 지금 내 방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지켜보는데 나머지 한 명은 냉장고에서 되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혼잣말로 욕을 내뱉더니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주사기로 뭘 넣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난 여기서 나가야겠다. 여기서 이제 그 친구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무 늦긴 했지만 내가 지금 이 동아리 회장한테 상담을 받은 게 이 내용이 흘러 들어갔구나.
여기가 한통속이었구나 그냥. 왜 이 친구가 늦게 신고를 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시 문을 조용히 닫고 네. 내가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서 시간을 한참을 버티다가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자는 척을 하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짐은 그냥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나오는데 건물 복도를 지나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나오는데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동아리 선배들은 일렬로 쫙 서 있고 동아리 신입생들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건물 앞에 일자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뒷짐진 상태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어서 들어가라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의식이 이제 초장에 돌입을 했는데 너 하나 때문에 계획이 다 망가졌다. 너도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들 계속 하더래요. 그런 대치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약간 시간을 끌다가 여기서는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망을 치자니 20-30명이 쫓아오면은 잡힐 수밖에 없죠. 시간을 끌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뒤돌아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바로 붙잡혀 버린 거예요. 눈을 떴더니 자기는 자기 숙소에 묶여있고 예. 그 옛날 침대 중에 보면은 모서리에 기둥이 하나씩 나와 있는 침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팔다리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선배가 한 명이 들어오는데 입에 묶여있던 걸 풀어주면서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처음 돼봐서 무섭겠지만 이게 다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모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면 어떤 궁극의 쾌락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라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을 설파를 하더래요. 네. 그러더니 아직은 너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고 나가더니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오더래요. 예.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이제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침대에다가 실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죠. 그걸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짓으면서 드디어 네가 그분을 만나러 갈 첫 번째 단계를 마친 거라고. 예.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나쁜 것들을 다 빼고서야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손발에 묶인 걸 풀어주더니 샤워를 하라고 들여보내더래요. 풀어줄 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게 풀리면 바로 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제압을 하고 도망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압을 할 생각은 못하고 샤워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정신 좀 보라고. 이게 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더니 무슨 물을 주더니 마시고 씻으러 들어가라고. 그래서 씻고 나오니까 그 침대를 싹 갈아놨더래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누구라고. 또 팔다리를 묶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반복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누워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물에 탄 게 설사약이구나. 예. 탈 수 있게 하려고? 네, 이제 그 과정이 한 이틀, 3일, 4일 반복이 되면서 탈수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일째, 4일째 반복이 되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설사를 하더라도 이게 색깔 없이 물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보고 나서야 드디어 육신의 정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니 그날은 샤워하라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장을 입으라고 했대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뭔가 한복 비슷하게 생긴 그런 복장 있잖아요. 그걸 입으라고 하더니 따라오라고. 방을 나가니까는 동아리 신입생들 똑같은 옷 입고 한 5명, 6명 줄 서 있고. 예. 똑같이 이제 올라가가지고는 따라가는데 산을 올라갑니다. 산도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은 밟혀가지고 생긴 길이잖아요. 그런 데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고 주변은 이제 벌초가 돼가지고 약간 잔디밭은 아니지만 잔디밭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여기가 우리의 실력나무님이라고. 너희가 드디어 그분을 뵌 거라고. 빨리 큰 절 올리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라고. 예. 그분을 위한 의식을 할 거라고 하더니 선배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던 봉을 가지고 그 나무를 쭉 일렬로 동그랗게 에워싸더니 뭔가 이제 춤 같은 걸 추면서 주문 같은 것도 옳고 거의 강강술래 마냥 그런 의식들을 하더래요. 너희도 이걸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이제 구타 같은 것도 좀 당했고요.
그러면서 또 몇 날 며칠을 그런 의식 훈련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날은 또 숙소로 바로 안 보내고 오늘은 회장님을 보러 갈 거다라고 하더래요.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을 보러 가는데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호칭도 회장님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호칭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자기들을 부를 때도 신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회장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되게 온화한 미소로다가 드디어 우리의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이 의식에 동참하게 된 걸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교리들을 계속 설파를 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설파를 들었는데 그 교리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따르면 뭔가 이 회장이라는 사람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진짜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따라했대요. 방언 같은 것도 잘 따라하지도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따라하는 척을 하고 막 춤추라고 하면은 오버액션으로 막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회장과 독대할 수 있는. 근데 이때를 위해서 얘가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춤을 열심히 오버액션으로 추면서 그 막대를 일부러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막대를 숨겨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안 보이게끔 숨겨놓고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또 동아리 회장 방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일을 저질러야 되나 조금 더 적기를 노려봐야 되나 고민을 하던 사이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대장이다. 그 대장을 다 도려내고 세상에 모든 때가 묻어있는 음식이 쌓이는 곳이 위장이 아니냐. 위장도 다 꺼내야 되고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꺼내고 나서야 그분께 당도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늘을 놓치면은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던 그 막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찌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어떻게 해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아플 뿐이에요. 그걸로 이제 제압을 하고 너 빨리 휴대폰 가져오라고. 내 휴대폰 어디 숨겼냐고. 아니 내 휴대폰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네 휴대폰 어딨냐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예. 자기가 이제 항상 그 의식 훈련하러 갈 때 올라갔던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들어보니까는 항상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봐둔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바위 그늘이라고 하나요? 바위 그늘? 바위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바위 아래쪽으로 약간 몸을 숨길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봐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저쪽에 몸을 우겨 넣으면 내 몸 하나 정도는 숨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거 꺾고 흙 덮어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연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는 발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야 빨리 걔 찾으라고. 그 귀여운 놈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걔 휴대폰 갖고 왔다 빨리 전화하라고. 진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휴대폰을 바로 전화를 끈 거죠. 근데 전화를 끄기 전에 들키기 전에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놓은 데가 있었어요. 네. 112. 잘하셨다. 112에다가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어느 지역 정확한 위치 모르겠음. 지금 납치 감금 중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네. 보내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바로 나가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는데 다시 조금씩 발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그래서 어떡하지? 들키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미리릭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무전기? 무전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살았다. 경찰이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와.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 신고를 하겠죠. 네. 신고를 하는데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수사의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이 친구의 삼촌이 경찰분이세요. 당연히 이제 형사과나 강력계 이런 네. 쪽은 아니신데 어쨌든 경찰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인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맥들을 통해서 알아보는데도 수사의 진전은 없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예.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거의 정신병이 많이 생겼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약간 뭔가 불안장애 같은 것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날 찾아올 것 같고 우리 가족한테도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는 당연히 갔고요.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도 다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거의 치과 생활을 했대요.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사는데 TV를 되게 많이 봤는데 TV를 보는데 어떤 사이비 종교에 관한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예. 어머니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3살짜리 자기 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헐, 예. 그런 사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재연하는 장면 뒤에 같은 종교에 있던 사람 2명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1초, 2초밖에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 한 1, 2초 정도 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얘가 알아본 거예요. 아, 저거다. 저거 분명히 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년 만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 뉴스에는 그 사건이 아마 어떤 종교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찌를 종교로 모시는 그 개교라는 사건으로 맞아요.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있었죠, 그런 거. 정확히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 사건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당한 일은 개교가 아니라 실력나무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한테 저 사람들이 무슨 개교냐고 저 사람들 개교 아니라고 저 사람들 실력나무교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건으로 엮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제 같은 사이비 피해자로 해가지고 엮으면은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접견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우리가 모시는 신은 개님이고 우리는 그런 뭐 신명나무 그런 건 믿은 적이 없다. 이게 아예 발뺌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네. 사이비를 만들고 다니는 단체가 있대요. 와, 예.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개교도 처음부터 개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뭔가 변형되는구나. 예, 처음에는 다른 종교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갑자기 를 들여오더니 를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다고. 예. 그 뉴스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느낀 바로는 사이비를 만들고 다니면서 그 사이비는 핑계일 뿐이고 그 사이비를 이용해서 뭔가 사람의 뭔가를 한 그런 행동을 한 단체가 아니었을까. 목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단체가 사이비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건 뭐냐면 네. 그 단체의 대부분이 무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적자. 와. 무적자가 뭐냐면 이제 출생신고가 아예 안 된 사람. 예.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예. 어느 정도 저도 초반에 엮여 있었다 보니까 뭐 아예 안 믿을 순 없는데 그렇다고 이 무적자라는 게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무적자가 말이 되나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실제로 무적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 조교를 제가 잠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신입생인데 자기가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가지고 학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해가지고 조금 대학을 빨리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인데 이번에 그 주민등록 회생 신청을 하면서 그걸 증빙서류로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오기로 했다. 후속 입학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학생의 네. 주민등록을 나중에 받아서 학번까지 입력시켜주고 실제로 무적자까지 만나봤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당한 일은 아니고 네. 초반만 엮여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맞죠. 아예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선생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들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네, 모르셨겠지만 네. 동네꼬마님의 이제 미정이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셔요. 동네꼬마 미정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미정이라고 치면은 네, 미정이 882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네네.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지 해외 거주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검은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지님 이야기 굉장히 섬뜩한 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쥐는 역시 검은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들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검은지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네, 근데 이 2가지 다 정말 또 섬뜩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바로 아이고.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검은쥐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학창시절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좀 낮은 데 가셔서 예. 반수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서울살이를 하셨는데, 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가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치는 않던 시절이라 되게 골목진 후진 동네에 사셨다고 해요. 거기서 자취를 하셨는데 워낙 동네 자체가 이제 골목도 많고 가로등도 되게 듬성듬성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여성분들이 지나다니시면 이거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은 남자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한 골목으로 다니셨대요. 근데 그 골목이 굉장히 폭이 좁아서 누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깨가 살짝 부딪힐 정도로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거기로 항상 가는 이유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골목이 가장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공부다 뭐다 바쁘긴 해도 뭐 대학생이시다 보니까 네. 학과 생활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술을 마실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어느 날 그렇게 항상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그 날에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주량을 넘게 이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해도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술 먹고 필름이 끊겨본 게 몇 안 된다고 해요. 그 날 중에 한 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비님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필름 끊겨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는 없네요. 없으세요? 예. 그게 필름이 끊기면 가끔 완전히 끊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름이 하나 튀었다 나가듯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술집 안에서는 소주를 한 병 반쯤? 그 정도 마셨다 싶을 때부터 완전히 기억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술집에 나와서 휘청거리면서 집에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려 했는지 귀가 본능인지 몰라도 자기가 항상 가던 그 좁은 골목으로 가고 있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골목 이제 반대편에 우뚝 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저 반대 끝에서 우비를 입은 남자가 모자까지 이렇게 푹 쓰고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툭 끊기더래요, 기억이. 그러다 다시 딱 기억이 떠오르는 게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둘이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인데 예. 그 남자가 이제 크로스백 형식의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우비 안에 메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선생님의 어깨랑 어깨빵 하듯이 툭 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무거웠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휘청 중심을 못 잡고 걸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넘어지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벽을 짚다가 손이 쓱 긁힌 거예요, 벽에서.
그래서 아프다 하면서 손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미쳤으니까 좀 미안하다 하겠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냥 쓱 가더래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저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일단 우비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비도 오잖아요. 약간 공포영화의 클리셰 같아서 좀 무섭더래요. 예.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흘낏 보고는 다시 돌아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른 채로 가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완전히 가고 난 후에 뭐 10저팔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집에 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살짝 술이 깨서 이제 옷이 완전히 젖었잖아요. 옷을 완전 다 벗어서 화장실에 있는 그 물에 담긴 대야가 있었대요. 거기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씻으려고 하는데 너무 속이 안 좋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잠깐 거실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하고 거실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데 그대로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술 마시면 한숨 후 이렇게 막 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툭 부딪혔을 때 문득 딱 생각나는 게 여자 향수 냄새 말고 화장품 진한 냄새 아세요? 남자 스킨 냄새도 아니고 정확히 여자 화장품 냄새. 예? 그 냄새가 나더래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 분명히 남자였는데 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깨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에 가셨겠죠. 당연히 이제 씻어야 되니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제 대야를 쳐다봤대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러 갈 때 선생님께서 하얀색 셔츠를 입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성부 화장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톡톡 바르는 거. 네네. 그 약간 비비크림 비슷한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네네. 좀 트러블 숨기는 거. 예. 그거가 살짝 묻어있고 거기 위에 또 립스틱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묻어있더래요. 저게 어디서 묻었지? 자기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과 행사 비슷하게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네. 뭐 동기나 뭐 후배들 여자들이 지나가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일 심하게 부딪혔던 건 그 남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남자였는데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대야에 받아진 물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침전된 곳에 약간 불구스름 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보는데 워낙 그 색이 얕아가지고 예. 별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뭐 립스틱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립스틱은 물에 안 녹잖아요. 기름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에 희석되는 게 아닐 텐데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워낙 긴가민가 하고 자기가 그때 필름이 끊기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러고 또 이제 지내시다가 가끔 그 시절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에서 이 담배를 피다가 집에 냄새가 배니까 대부분이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옥상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넌지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셨대요. 근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담배를 피러 옥상에 많이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 건물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꼭 새벽에는 다른 건물들은 형광등은 하얀색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한 층에 있는 그 방이 주황색 조명이 켜져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새벽에 심지어 그 주황색 조명이 켜있는 방만 새벽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집은 뭔데 저렇게 새벽에 항상 불이 켜있네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약간 야간등 비슷하게 주황색 불 켜놓고 잠을 자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가끔 남자 그림자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막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였다고 해요. 담배를 푹푹 피면서 참 나도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생하는데 저도 새벽에 고생한다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뭘 하는데 저렇게 이 시간에 저러고 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은 학과 친구가 집에 과제물을 두고 왔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도 그럴 게 그 친구가 사는 곳이 이 선생님 그 담배 필 때 바라보던 그 건너편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뭐 집에 들르고 할 테니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주황색 새벽에 불빛 비추던 그 집 아래층쯤 되겠네 생각을 했더래. 예. 근데 그게 완전 바로 밑층은 아닌데 약간 가까운 그런 밑층이었다고 해요. 아, 수상하다, 진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혹시 뭐 새벽에 좀 시끄럽지 않냐?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새벽에 뭐 쿵쿵대거나 그런 거 없냐? 내가 가끔 이제 새벽에 담배 피면서 너네 건물 보거든? 근데 주황색 불빛 나는 데에서 그렇게 불도 안 끄고 사람이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바쁘다. 혹시 거기 사람 아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안 그래도 그 집 사람이 정말 문제래요, 거기서. 그 집 밑층 아저씨가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고 올라가서 막 실랑이도 벌이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니 무슨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청소는 안 하면서 물은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였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저 아저씨 뭐 보인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아마 곧 쫓겨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도대체 뭐 하는 아저씨지 하고 내려가는데 그 친구는 과제를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러고 집에 와서 뭐 2, 3주 정도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해요. 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또 학교를 가려고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기 앞쪽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보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와, 무슨 사건 났나 보다 하고 신기해서 가봤대요. 그래서 웅성웅성 막 사람들 몰려 있는데 보니까 건너편 그 건물 거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하면서 주황색 그 집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와, 폴리스 라인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대요. 아주머니는 내가 막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뭐 말하고 있고 옆에 아저씨도 막 뭐라 하고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인파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그 친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면서 냉큼 쫓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뭔 일이냐? 그래서 야, 니네 건물이네? 막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그냥 핏기가 싹 가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아니 왜 정신이 나가 있냐? 예. 뭔 일이냐고 이렇게 딱 물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친구가 말을 하는데 야, 여기 살인사건 났다. 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 너 그 주황색 조명빛 난다던 그 집 있잖아. 거긴 것 같아. 딱 소리를 듣는데 얼굴에 핏기가 다 가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야, 얼마나 섬뜩할까, 이거. 그래가지고 한참을 보다가 거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학교를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골목에서 부딪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인가 싶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벽마다 담배 피우면서 봤던 그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아마 범죄 그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는 거는 사건을 치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나중에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그 연쇄살인범 유모 씨거든요. 유영철. 네네. 아.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보신 사람이 예. 그 범죄자였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들으면서 이게 위험이 진짜 가까이 다 존재하구나. 이게 참 범죄자가 어떻게 내 어깨를 스쳐가고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네네. 진짜로 이게 유명한 지금 연쇄살인마하고 네네. 그 유영철은 사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감옥에서 죽을 텐데 이런 제2의 유영철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게 가장 소름 돋았어요. 그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네.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와, 그것 때문에도 더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주황색 등이 들어와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
뭐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목으로 다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교롭게 앞 이야기도 골목 얘기인데 오, 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뭐 킥복싱, 유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로를 약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자가 말이 야간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었어요. 거의 강압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동의서 나눠주고 너네 이거 동의 그거 체크 안 하면 너네 인생 패배자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치도 않던 이제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면서 뭐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운동을 했어요. 체육관에 가서. 제가 거기 체육관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거기 뭐 시합보도 있다 하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학생들이 이렇게 혈기왕성하다 해도 그렇게 막 12시까지 운동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자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야자 시간에는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하셨어가지고 예.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문제도 안 일으키고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야자 다는 안 하고 야자 2교시라도 좀 빼달라. 야자가 이게 1교시, 2교시로 나뉘어 있는데 1교시가 8시까지고 2교시가 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8시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달라. 제가 뭐 운동 이렇게 해서 시합도 나가고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교시를 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2교시를 뺐어요. 8시만 되면 친구들의 이제 부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집에 갔는데 이게 사람들 시선이 좀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또 다 야자를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야자를 빼고 집으로 가면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동네가 크지도 않아가지고 쟤는 어디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시간에 땡땡이 치고 집을 가나 보네. 예. 하루도 아니고 맨날 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찔려가지고 골목을 항상 숨어 다녔어요. 사람들 좀 안 보이게. 골목이라기도 좀 애매한 게 큰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막 상가 사이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음습하게 거기로 다녔는데 또 어느 날에도 야자 2교시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스타렉스 한 대가 이렇게 제 옆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쓱 내리더니 그 학생 여기 땡땡 은행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저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이 벌컥 열리면서 좀 말라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창 운동을 할 때니까 아니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지 하면서 손에 이렇게 꺾고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한마디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동댕이 쳐지면서 차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갑자기 뒷문에서 뭔 마동석만한 사람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때 운동하라고 치기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솔직히 눈앞에 이제 마동석 형님이 2명이 보이면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뒤로 돌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뭔 사투리 같지도 않은 사투리를 쓰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고 하죠. 뭐 체력이 얼마나 된지 평가하는 거 거기서 제가 빨리 달리기는 제외하고 모든 평가가 최상급에 특히 오래 달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제가 달리면 저 덩치들이 얼마나 쫓아오겠냐 하면서 그냥 뛰었어요. 역시나 뭐 얼마 못 가서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와, 예. 누가 들으면 아니 저녁 8시면 아니 그냥 주위에 누구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뉴스에서 막 그런 걸 봤어요. 아파트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네. 그 분이 잘못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회가 찾아왔다. 왜냐면 내가 이거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신고자가 난 걸 알고 그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때 항상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뉴스에서 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단 경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렸어요. 잡히면 뭐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뭘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펜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못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일단 제가 거기 아파트나 이런 걸 다 꿰고 있었어요. 또 제가 어릴 적에 옛날 꼬맹이들 많이 했던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뭐 서바이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비탄총 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부는 아주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외진동 아파트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 보면 1층에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전거 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자전거를 치우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자전거로 다시 막고. 그래가지고 한 숨어 있다가 뭐 몇 분 지나면 없겠다 생각하고 가겠지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15분이 지났나? 그 덩치 큰 마동석 형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있는 그 아파트 문 앞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거기서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막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정말 1층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이 말만 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 아무도 못 찾았다. 이때까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맞다. 핸드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핸드폰을 꺼놔야겠다. 전화 올리면 안 되니까 하면서 저 덩치가 잠깐 저기 갔을 때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끄고 나서 있는데 점점 그러면서 제가 패닉이 찾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그 덩치가 앞을 살피더니 결국 나가요. 근데 이게 패닉이 오면 사람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갔을 때 얼른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1시간 반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면 죽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두비님도 생각하시기에 1시간 반이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나왔는데 제가 진짜 슬금슬금 나갔어요. 근데 제 앞동이 이렇게 땅으로 치면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 쪽에 그 멸치 한 명이랑 덩치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치겠다. 저 징글징글한 사람들은 왜 나만 쫓아오는 거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본 거예요. 또 달렸어요. 또 달리다가 저도 이제 너무 긴장하고 지쳐가지고 더 오래 못 달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니던 교회에 갔어요. 이게 제가 가끔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뭐 기독교에 기도드리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특이한 게 2층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가끔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그 2층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탁구 다이 안 쓸 때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접힌 거 사이로 이렇게 숨었어요. 탁구대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 덩치 둘에 멸치 하나가 2층으로 들어오더니 또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둘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사투리를 쓰는데 그 황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김윤석 님이 사투리를 정말 잘했다고 현지인급으로 잘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해요. 정말 그 사투리랑 닮아있는 사투리였어요.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쪽 사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멸치 있잖아요. 멸치는 서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그 매 이런 게 유명했던 때라. 네. 아니 그런 거 서울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나 심장 뛰는 소리 저기까지 들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셋이서 계속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냐. 여기 그 주인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 혹시 뭐 탁구를 치실 거나 뭐 대여를 하실 거면 1층에 오셔서 말을 하셔야 된다. 딱 얘기를 하시다가 당연히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잠깐 두리번 거리시더니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덩치들 눈빛이 약간 이 목사님 그냥 여기서 제낄까 하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가대라고 하나요?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그래서 합창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봐도 좋기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부목사님인지 뒤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덩치들이 딱 살기를 거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른 멸치가 다 하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는데 덩치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탁구대 사이로 눈만 이렇게 빼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눈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순간 진짜 심장이 뭐 총 맞은 것처럼 제 눈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그 시선이. 그래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다. 여기 위에 사람만 30명이 넘고 목사님, 부목사님이 날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아, 그래도 기독교인이신데 그래도 살려주시겠지 하는데도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덩치가 시선을 거두고 멸치가 이제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뭐 경찰 얘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 이거 우리가 쟤를 잡았을 때보다 리스크가 커지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라 얘기를 하더니 남은 덩치 한 명이 이제 멸치한테 뭐라 해요. 그러더니 그 멸치도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딱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뭘 살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계속 저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제가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냐, 저 사람 아냐 물어보시니까 모른다. 그냥 뭐 상황 설명을 했죠. 저 뭐 야자 빼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저를 납치를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 지금 가지 마라. 분명히 너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면 너가 집에 갈 때 집을 분명히 알아내려고 할 거다. 여기 성가대 곧 연습이 끝나는데 이거 끝나면 애들 완전히 우르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때 섞여서 내가 너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도 저 사람들한테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전하게 집을 갔고 저는 그 뒤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너는 왜 폰을 꺼놓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예. 야자도 뺀 놈이 어디 폰이 아니라 네 생명이 꺼져 보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폰이 꺼진 줄도 모르고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땀 흘린 거 보십시오. 다음에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이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괴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네. 이민에 대한 괴담이 많았는데 섬뜩하죠. 진짜 상상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작업을 할 때 이 예. 사람을 정말 다 꿰고 그 사람의 뭐 행동 반경, 패턴 이런 걸 다 알아둬서 정확히 끝까지 채간다고 해요. 예. 뭐 솔직히 이게 괴담인지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를 한 2-3시간 동안 쫓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뒤로 제가 그래서 한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그게 좀 괜찮아졌거든요. 다행히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없었는데 아, 정말 그 일을 실제로 겪으니까 무서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간단하게만 말해서요. 네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생 형들한테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조용히 따라와 이러면서. 네네, 맞죠. 그 형들한테만 도망쳐서 어디 숨어도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숨막힘이? 그죠. 숨바꼭질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이거는 그의 몇 배잖아요. 몇십 배, 아, 몇백 배인데. 야, 그래서 오늘 검은진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너무너무 또 생동감 있게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은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귀신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 귀신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실상 우리 이웃 중에 범인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밤길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몬사탕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레몬사탕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사탕님, 네, 안녕하세요, 돌빈님. 오우, 상큼하네요. 시큼하고. 네, 상큼합니다. 레몬사탕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시큼시큼합니다. 그쵸. 네. 시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시큼하기보다는 또 이제 섬뜩함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또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스포 없이 어떤 이야기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겪었던 실화이고요. 되게 좀 기상천외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어떤 현상을 봤는데 그 현상이 2년 전에 있었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2년 전에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에서야 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 과거에 있었던 그 장소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레몬 사탕이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해외 쪽에서 일을 하셔서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그 수도권 도쿄라고 하죠. 그 도쿄의 좀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 학교를 보내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멀리 보내더라도 한국 학교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멀리 좀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2시간가량 전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고생하셨네. 그래서 이제 아침 한 6시에 집을 나서고 좀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6시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6시 10분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허겁지겁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넘어졌어요. 막 무릎이 쓸리고 하니까 무릎을 털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그 폐쇄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셔터가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진 셔터에 그때 당시에 지명수배범들 전단지랑 그리고 이제 실종된 아이들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실종이 된 아이였어요. 근데 2년 전 당시의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던 거죠. 예. 그때 당시 나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옆에 그 골목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형을 보니까 며칠 막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한 그런 모습으로 네. 몰골도 빼재지하고 그런 모습의 할머니가 기괴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야겠다. 이거 본능적으로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려고 준비 자세를 딱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제 팔을 딱 잡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죠. 그 그렇죠. 순간에. 모르는 할머니인데 제 손에 딱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을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일본어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신 이상한 할머니인갑다. 예. 그냥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신 할머니이신갑다 하고 그냥 뿌리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제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철 들어오는 시간이랑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앞차를 놓치면 좀 많이 늦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시계를 자주자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7시 7분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7시 12분에 차가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재빠르게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날 학교를 다행히 무사히 갔는데 제 일과가 2시면은 학교가 끝나요. 이제 지하철로 2시간 거리를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랑 정확하게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서로 친해져서 서로 담소도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을 자주 놀러 갔었어요.
얼마나 많이 놀러 갔으면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아실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었었는데, 그날도 제가 그 친구 집을 놀러 갔었어요. 근데 보통 그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보면은 엄마가 차로 이렇게 저를 데리러 와주시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그 친구 집에서 혼자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일을 보셔야 된다 하셔가지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 내가 그러면은 그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 똘비랑 같이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까지 대충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같이 똘비랑 가고 있었는데, 이제 똘비가 갑자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예. 나 들어가 봐야 된다.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던 장소가 하필이면은 되게 어두컴컴한 장소 있잖아요. 아이고, 예. 그 장소에서 갑자기 미안하다 하면서 나머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딱 해줬죠. 그때 당시에 신호등 하나가 앞에 있었고요. 그 뒤로 나무가 엄청나게 막 깔려져 있는 광장이라 해야 될까요? 넓은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쪽 쭉 가가지고 앞으로만 한 3, 4분을 질주를 하면은 지하철역이 딱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똘비는 집에 갔어요. 진짜 그때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휴대폰을 시간을 확인하려고 딱 봤어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를 만났던 시간 있잖아요. 7시 7분. 근데 휴대폰 화면이 딱 정확하게 7시 7분이었는데 그 뒤로 시계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무서우니까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려고 전화메뉴로 이렇게 넘기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7시 7분 그 메인 화면 고정이 돼 있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한참 그 직장인 분들이 퇴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제가 있는 그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앞에 광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옆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서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이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너무 깨름직하다. 진짜 빨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앞이. 두리멍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저 멀리 불빛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에 의존해서 가야겠다 하고 딱 빛을 따라서 딱 갔는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네. 공중 화장실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남자 아이 비명.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몸이 경직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딱 있는데 문이 덜컥하고 열리더니 그 배관공 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나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기억이 나는데 코가 되게 오똑하시고요. 입 주변에 상처가 있으세요. 운중 쪽으로 이렇게 엄청 긴 상처 있잖아요. 꼬맨 듯한 상처. 그리고 그 한쪽 눈이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한쪽 눈만 그런 눈을 하신 할아버지가 진짜 그 입이 귀에 걸리게 웃는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입이 찢어질 듯하게 웃으시면서 왼손에 몽키 스패너 하나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몽키 스패너랑 배관곤 옷에 빨간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몽키 스패너에 있는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능적으로 눈을 마주치면 진짜 망하겠다. 눈 절대 마주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 얼마 뒤에 풀리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딱 절묘했던 게 그 할아버지가 손을 씻으셨어요. 그 수도가에서. 그래서 진짜 이대로 조용히만 가면은 넘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까마귀가 하필이면 딱 옆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예. 얼굴 진짜 근처까지 딱 스치면서 갔거든요, 까마귀가. 그래서 뿌리치려고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딱 틀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그 할머니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예.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네. 아침에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딱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됐고,
그래서 길을 딱 돌아봤는데 할아버지가 물을 딱 끄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뛰기 시작했죠. 뒤를 보니까 팔짝 빛이 나세요 혹시? 뛰는데 엄청 기괴하게 팔이 막 늘어난 듯 하면서 새로 개업한 아, 인형. 가게에 그 인형처럼 예. 양팔이랑 양다리를 휘저으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듯한 위기가 있으면 엄청 빨라진다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달렸어요. 앞으로. 그 중간에 하필이면 또 넘어졌어요. 그 순간 난 진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니까 차도 다니는 소리가 나니까 진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하철역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안 계셨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 진짜 경찰서 가야 된다. 그 주변에 시민들도 살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남자아이 비명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경찰서로 딱 갔어요. 근데 경찰관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때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끼치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요? 제가 정확하게 그 장소, 그 공터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다. 주소까지 딱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예. 근데 그 경찰관 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 공중 화장실 없는데요? 여기 공중 화장실 2년 전에 없어졌어요. 아, 있었긴 했구나. 네. 이거 공중 화장실 2년 전에 누가 막 자살해가지고 그거 없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자살인지도 모르고 타살인지도 모르고 미제 사건으로 딱 끝난 사건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없어졌다. 예. 그 말을 듣고 엄청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봤던 그 할머니가 경찰서까지 오시게 됐어요. 어찌저찌 제가 할머니도 만나 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찾는 기술이 나름 좋았던 시대여서 예. 그 할머니를 딱 모시고 왔는데 그 거리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지하철 거리에서. 오. 미친 할머니다. 아, 정신 나간 할머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시기로는 할머니가 계속 그걸 읊조렸대요. 금방 꺼내줄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이런 얘기를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실종된 아이 포스터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경찰관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제 아버지가 상황 처리하러 경찰서에 가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삽 챙기라고 경찰관한테 이거 땅 파야 된다고. 예. 제가 갔다는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소 언저리에 땅을 파보니까 사람 뼈 있잖아요. 유골이 나왔구나. 유골이 나왔어요. 와. 근데 그 크기가 딱 초등학생 남자아이. 그래서 DNA 검사 다 해보니까 예. 제가 아침에 봤던 그 포스터 속의 아이, 그 아이였잖아요. 실종된 애구나. 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신원을 딱 조회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실종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우울증을 걸리셔서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아. 그 어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솔직히 그냥 미쳐 돌아버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2명이 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실종이었잖아요. 실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뭐 시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한테 귀신이 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 말을 읊조렸잖아요. 꺼내줄게. 꺼내줄게. 기다려. 그때 당시 생각만 하면은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세 손가락이 들 정도로 너무 소름 끼쳤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세 손가락이라고 하면 두 손가락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게 2년 전에 그 공중 화장실이 있었을 때 사건인데 네네네. 그렇다면 쫓아왔던 백안공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일단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건데 네네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인상 차기까지, 그 인중에 상처 있는 것까지, 눈 한쪽 불편한 것까지 예.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대요. 와. 그 할머니도 찾았던 그 경찰관 분들이 예. 찾을 수가 없대요.
또 이런 일을 겪으시지?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사건 현장을 2년 네. 뒤에 그냥 빈 건물, 폐건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야, 이거 좀 도와달라고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할머니 말을 믿질 않으니까. 그쵸.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지만 또 뭐 두 손가락이 남았지만 한 손가락만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네. 볼게요. 네네. 이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네.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당시에 친구,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그 똘비가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오피스텔 아세요? 상가 위에 있는 오피스텔. 이건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상가 위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원룸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건물 그 상가용 엘리베이터 하나랑 그 숙소 올라가는 용 엘리베이터 하나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용 말고 숙소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복도가 나오는데 복도 진입하기 전에 공용 현관 비밀번호라고 비밀번호 딱 누르고 딱 문을 열면은 복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형식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똘비랑 많이 친했어가지고 그 똘비 집에서 술 파티도 막 많이 벌이고 막 이렇게 자주자주 왕래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똘비가 어느 날부터 대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성실했던 친구거든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전화도 안 받고 학교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일주일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일주일 뒤에 딱 전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여기서 못 살 것 같다 한마디 하고 딱 끊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직감이 오잖아요. 얘가 막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소리 들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방관죄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능적으로 거기 방으로 갔죠. 그 친구가 10에 9호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포스트잇이 엄청나게 붙어있더라고요. 포스트잇 하나를 떼서 보니까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랑 진짜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심한 욕 중에 더 심한 욕들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쪽에는 또 칼로 쑤셔가지고 막 죽이겠다 막 이런 협박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딱 방문을 여니까 그 친구가 다크서클 엄청 낀 채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는지. 근데 층간소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친구가 음악하던 친구여가지고 방 안에 그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하면은 흥 돋구려고 스피커로 막 음악 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소리가 크다 하고 예. 이제 경찰관분이 딱 방문을 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적은 처음이라서 똘비도 엄청 놀라가지고 경찰관분한테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상황을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 몇 분 뒤에 인터폰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폰으로 그 현관문 벨 누르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인터폰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예. 아무도 없어. 뭐 잘못 누르셨나 보다 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몇 분 뒤에 또 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하면서 막 문을 딱 열었는데 택배 박스 있잖아요. 약간 그 택배원이 붙이지 않은 듯한 엄청 아마추어가 붙인 듯한 그런 테이프로 그렇게 하나가 딱 와 있더래요. 그걸 열어보니까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랑 예. 식칼 하나가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칼을 보고 섬뜩해했던 거죠. 네. 똘비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 술이 엄청나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자기가 버리고 칼도 자기가 쓰겠다 하면서 칼꽂이에 딱 넣어놨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려고 나오니까 문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하나씩 붙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죠. 그 안에 있는 심한 욕들을. 예.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를 들렸다가 경찰서를 가서 이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려야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지만은 경찰서를 먼저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아래층에서 멈추더래요.
아래층에서 팔에 문신 되어있는 막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딱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똘비가 1층에서 내리려고 딱 문 앞에 서자마자 뒤에 남자가 내가 조용히 하라 했지, 진짜 옮겨버린다 막 그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 진짜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너 조용히 해라 했지,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학교로 일단은 갔대요.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휴대폰에 문자가 10통씩이나 와 있더래요. 아까 포스트잇에서 봤던 그 문자 있잖아요. 왠지 그걸 쓴 사람이 이거를 보냈다. 예. 똑같은 엄청 심한 욕들이 10통씩이나 와 있더래요. 부재중도 막 모르는 번호로 막 와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경찰서로 갔더래요. 근데 이제 당시 경찰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접수만 하고 가세요, 접수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똘비한테. 그래서 와 진짜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때 봤던 남자가 칼 들고 나 쏘면 어떡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래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왜냐면 전화기 틀면은 계속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그 문자들이. 예. 그리고 막 번호로 계속 전화도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자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집 안에서 계속 있더래요. 그때 이제 제가 온 거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아니 너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하면은 아니라고, 나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하면서 너가 따졌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그날 번뜩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룻밤만 지내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왜냐면 들어보니까 저녁마다 또 인터폰을 계속 누르더래요. 화면에도 안 보이는데 계속 막 누르고 도망가고 아침에 보면은 뭐 노란색 포스트잇 다 떼놨는데 다시 붙여져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한테 진짜 너무 무섭다, 하룻밤만 같이 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오랜만에 술 마시면서 담소 나누자 이렇게 해서 편의점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현관으로 들어오려면 비밀번호 락키를 딱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문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 공동 현관 문이 부서져 있고 엄청 고장나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 탭키도 누가 막 찍어 누른 듯하게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쳐돌죠, 똘비가. 당장 그걸 다 잡아야 된다고, 아니면 여기 시민들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CCTV를 보러 관리실로 갔어요. 왜냐면 그 증거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찍었으면. 친구 사는 집 그 아래 상가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정신병원이 가장 가까운 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층이 정신병원이었고 똘비는 7층을 산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병원에서 주는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문도 막 소화기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런 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 남자구나. 그 CCTV도 전날까지 다 돌려봤죠. 누가 막 인터폰 누르는 거, 누가 포스트잇 붙이는 거. 그래서 제가 잔소리 했거든요, 똘비한테. 아니 봐봐라, 이 CCTV 확인했으면 범인 금방 잡지 않냐, 이렇게 대처했었어야지 하는데, 그 똘비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데, 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남자는 계속 저 아닌데요? 자기 아니라고, 자기 쌍둥이라고,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했던 남성이 병원을 탈출해서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저녁마다 이렇게 위에 숙소동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예. 근데 그 남자 증상을 물어보니까 조현병이래요. 어쨌든 그 똘비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았지만 이게 또 사유도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 집행유예로 넘기더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똘비랑 얘기를 하면은 너무 소름이 끼치고, 저도 어쨌든 간에 CCTV로 확인을 했고 그 남자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로 잘못 걸리면 사람까지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잔인한 남자였어요. 예. 근데 그 남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소름이 끼치는 거는
자기가 다 한 건 맞는데 그 박스랑 음식물 쓰레기랑 그 식칼을 자기가 안 했더래요. 그래서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그거를 갖다 놓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포스트잇 붙인 거랑 이런 거는 다 찍혀 있는데 그거를 갖다 놓은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남자가 몽유병까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거를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엄청 소름이 끼쳤고, 만약에 그 소화기를 들고 왔었을 때 우리가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나왔더라면 나랑 똘비도 어떻게 됐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까지. 아, 아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정신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그런 시설까지 있나 보네요. 네네네.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강제 입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뭐 입원하겠습니다 하면 입원하는 정도로만 있나? 아, 네네. 그 정도로 있는데 이제 네. 본인이 원해서 입원을 했대요. 아, 그치.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런 시설은 함께 있을 순 없겠죠, 아마도. 그쵸. 근데 또 레몬 사탕님이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전부 다 뭐 현실 공포가 섞여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첫 번째는 좀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좀 무서웠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레몬 사장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했고 두 번째 이야기도 겪는다면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